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영규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의 뿌리 및 전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그 대략적인 과정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첫 번째 단계인 나토의 첫 번째 동진, 클린턴 행정부에 있었던 폴란드, 헝가리, 체코의 나토 가입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나라들은 96년 미국 대선 전에 사실상 가입이 결정됐고, 97년에 나토에서 공식적으로 가입이 결정됐고, 실제로 가입한 거는 1999년입니다. 좀 오래 걸렸죠, 사실. 근데 한마디로 이 나토 동진이라는 것은 미국의 많은 비판적인 외교 전문가, 지식인들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냉전 종식 이후 미국 대외 정책의 최대 실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러시아라는 나라를 범유럽 안보 구조에서 끝끝내 제외하고, 말하자면 항복을 요구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새로운 비극을 불러왔고, 결과는 러시아의 굴복이 아니라 서방의 패배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989년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냉전이 종식됐을 때 이 서방의 가장 큰 과제는 동서독 통일이었어요. 그런데 동서독 통일에 관해서 가장 큰 이해관계랄까? 발언권을 가진 나라가 소련입니다. 왜? 소련은 나치 독일의 침략으로 인구가 거의 3천만 가까이 죽는 엄청난 피해를 받고, 그리고 나치 독일을 무너뜨린 것도 소련군이에요. 그러니까 나치 독일 전사자들의 약 80%가 소련군과의 전투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소련으로서는 독일이 통일되는 게 무섭죠. 다시 또 침략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소련이 독일이 통일돼도 좋아라고 하는 대신에, 그러나 독일이 통일되지만 소련의 안보를 저해하지는 않을 거야, 이거를 설득시켜야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 이제 제임스 베이커 미국 국무장관이, 당시 국무장관이 고르바초프 서기장에게 1990년 2월 9일 날 물어봅니다. 나토 틀 바깥에서 동서독 통일을 원하는가, 아니면 나토 틀 안에서 통일을 원하는가. 만약에 나토 틀 안에서 동서독이 통일된다면 나토는 현재의 위치에서 1인치도 더 동쪽으로 안 가겠다. 동독으로도 안 간다는 소리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고르바초프는 후자를 택합니다. 왜? 이거는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1972년도에 닉슨과 키신저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이 주일 미군 문제가 나왔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키신저가 어떻게 설득했냐면, 중국에 대해서 야, 너희들 30년대 일본할 때 얼마나 고생했냐, 침략당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 미군으로 있는 것은 물론 이 중국 그러니까 중공의 이 군사적 침략을 막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일본의 대륙 침략을 막는 것도 있다. 이중봉쇄다. 우리가 안정자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설득을 시켰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남북한도 마찬가지죠. 주한미군이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때도 그런 논리로 고르바초프를 설득한 거예요. 고르바초프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독일이 무서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나토 틀 안에 두고 통일을 받아들일게 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결국은 근데 이게 이제 한 1년 반 지나가면 이제 다 이제 없어진 말이 되는데, 약간 이제 그 과정을 보면은, 자, 19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럽의 분단이 무너졌고 유럽의 냉전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1989년 12월 한 달 뒤에 몰타에서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하고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냉전을 공식 선언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냉전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래서 패자는 없다, 모두가 승자다 라고 하는데,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제 바뀌죠, 이 태도가. 그리고 이제 1990년 2월부터 동서독 통일 논의가 시작됐고, 소련의 양해가 필요하니까, 2차 대전의 승전국이고 나치 독일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니까 해서 이제 베이커 국무장관이 고르바초프한테 얘기했던 거를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한두 사람들이 아니에요. 독일, 영국, 프랑스 다들 고르바초프 서기장하고 셰바르드나제 그 당시 외무장관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7개월 동안의 설득 끝에 1990년 9월 12일 날 모스크바에서 2+4 조약이 맺어져요. 동서독과 그 다음에 2차 대전 참전국인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에서 독일 통일을 인정하고 2차 대전의 종료를 공식 확인합니다. 1차 대전 때는 베르사유 평화조약이라는 걸 맺어서 공식 맺었는데, 2차 대전 때는 그런 공식적인, 말하자면 종전 절차가 없었어요. 45년 동안 계속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90년 9월 달에 모스크바에서 2+4 조약이 맺어지면서 동서독 통일이 되고 2차 대전 끝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나서, 이로부터 1년이 지나서 이제 소련 공산당에 의한 쿠데타가 있었고, 91년 12월 26일 날 소련이 해체가 됩니다.
소련이란 나라는 러시아를 비롯해서 15개 공화국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이게 한 개였던 나라가 15개로 찢어집니다. 그 중심이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어떠냐? 이 소련의 해체로 인구는 48%가 줄고 영토는 24%가 줄고 GDP는 40%가 줄고 군사력도 45%가 줍니다. 그러니까 약 반토막 났다고 봐야 되죠. 형편없이 쪼그라든 거죠. 1991년 12월 26일 소련의 해체로 소련이라는 나라가 공산주의의 고도가 무지하게 약해지니까 미국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1989년 12월 몰타 정상회담 때까지만 해도 패자는 없다. 모두가 승자다. 냉전의 승패를 끝낸 게 아니라 평화적으로 종식시킨 것. 이것이 모두의 승리다. 라고 했었는데 그로부터 한 2년, 그러니까 소련이 해체되고 한 달쯤 뒤 92년 1월 28일 날 부시 대통령이 미 상하 양원 국정연설을 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얘기를 해요. 신의 가호로 미국이 냉전에서 이겼다. 냉전은 끝난 것이 아니고 미국이 이긴 것이다. 서방의 지도자였던 미국이 전 세계의 리더가 됐다.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이 세계의 지도자 역할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물론 이제 92년이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걸프전 승리와 냉전 종식이라는 자기의 그 외교안보적 업적을 좀 내세우기 위해서 한 레토릭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89년 몰타회담에서 냉전이 끝났다. 모두가 승자다라는 것하고 미국이 냉전에서 이겼다라는 것하고는 완전히 상황인식이 다른 거죠. 이때부터 이제 미국이 달라진 겁니다. 이제 러시아 별거 아니야. 이거 맘대로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상하 양원 합동연설 이후 약 한 20일이 지나서 이른바 그 악명 높은 디펜스 플래닝 가이던스 국방계획 지침이라는 게 나옵니다. 월포위츠가 만들었다고 알려졌는데 요지는 뭡니까? 앞으로 미국의 과제는 잠재적 경쟁자의 출현을 막는 것이다. 지역 패권의 출현도 용납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나토와 동아시아의 양자동맹, 미일, 한미 이런 동맹들을 계속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계 유일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군사력으로 그거를 관철해내겠다라고 했고 이제 이러한 생각들이 물론 이제 이 디펜스 플래닝 가이던스는 3월 초에 뉴욕 타임즈에 보도가 되면서 거기 쓰인 언사들이 너무 공격적이다, 너무 제국적이다 해서 일단 철회는 했습니다만 이 기본적인 방침은 클린턴 행정부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까지 계속 돼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나토의 동진을 시작하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우선 하여튼 철석 같은 약속을 합니다. 90년 2월 달부터 90년 9월 달까지 그 독일 통일이 국제적으로 승인받을 때까지 서독의 콜 총리, 게인셔 외무장관 아이디어라고 하는데요. 영국의 대처 총리, 허드 외무장관,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 나토 사무총장인 만프레드 베르너, 미국의 부시 대통령 전부 한결같이 얘기한 게 뭐냐? 냉전이 끝나고 독일이 통일돼도 소련의 안보 이익을 보장하겠다. 나토 확대는 없다. 그리고 유럽인들만의 집단 안보 협력 기구인 유럽 안보 협력 회의 CSC라고 1975년에 헬싱키 협정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치 군사적 조직인데 이게 94년도에는 OSCE로 바뀌어요. 유럽 안보 협력 기구. 여기는 미국이 없습니다. 유럽 국가들끼리 하는 거예요. 유럽 국가들끼리의 집단 안보 기구예요. 그래서 나토가 아니라 나토는 미국이 대장이니까 이 CSC를 통한 그런 틀 내에서의 집단 안보를 추구하자. 포용적이고 대등한 안보를 추구하겠다라고 엄청나게 약속을 합니다. 미테랑 대통령은 심지어 이거 나토는 이제 이미 소련의 군사적 위협이 없어졌는데 해체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도 하고 부시 대통령은 아예 그냥 소련도 나토에 가입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꼬신 거예요. 90년 7월 5일에는 나토에서 런던 선언이라는 것까지 돼요. 그러니까 나토의 중요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냉전 종식 이후에도 소련의 안보를 보장하겠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왜? 소련의 군부를 비롯한 소련의 강경파가 어떻게 서방을 믿냐. 나토가 없어지지 않는 한 소련의 안보는 위험할 수 있다. 그런 걸 잠재우기 위해서 공동선언을 통해서 안보 보장을 약속하고 열흘 뒤에 부시가 고르바초프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나토에 가입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철석 같은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97년도에 폴란드, 헝가리, 체코가 나토에 가입하면서 그거는 완전히 무시된 거죠. 속된 말로 쌩깐 거죠. 그러면서 서방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그렇게 확약을 준 적이 없다. 그리고 문서도 없지 않냐? 그리고 문서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무시해 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 클린턴 정부에서 CIA 국장과 국방장관을 했던 로버트 게이츠가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서방은 고르바초프가 나토 동진이 없을 것이라고 믿게끔 만들었다. 사실상 속였다는 말이죠. led to believe인데 속였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2017년 12월 12일 날 미국의 National Security Archives라는 민간 조직인데 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그 미국의 대외 문서를 계속 기밀 해제시키는 조직이 있어요. 201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나토 확대에 관련해서 그 90년 당시에 서방 지도자와 소련 지도자 간의 오간 대화들을 다 공개를 합니다. 제목이 이제 고르바초프가 들은 것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무시하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가 그냥 소련에 대놓고 절대로 소련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겠다라고 수십 번 약속을 합니다. 그게 다 물거품이 됐죠. 왜? 이 문서화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고르바초프가 야 이거 문서를 만들어서 조약으로 하자 했으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소련이 무시하기 힘들 때입니다. 1990년 9월 달에 한국으로부터 30억 달러 받고 수교한 것도 그렇게 이제 경제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이었고 또 고르바초프 입장에서는 독일이 바로 거의 이웃 나라이고 가까운 나라이고 앞으로 유럽의 일원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독일이기 때문에 독일의 입장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소련의 경제 개혁을 위해서는 경제 지원이 중요했기 때문에 믿은 거죠. 믿었으니 그렇게 여러 사람이 말했으니까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영국 총리, 프랑스 대통령, 독일 총리 다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실상은 독일이 통일된 게 1990년 10월 9일입니다. 그로부터 2주일 정도 지난 10월 말부터 이미 미국 정부 내에서는 나토 확대에 대해서 이견이 나옵니다. 국무부 쪽에서는 러시아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나토 확대는 안 된다라고 했고 국방부에서는 아니다. 나토는 미국의 그 대서양 동맹의 핵심으로서 계속 확대해서 동유럽 국가들도 포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니 원래 나토라는 게 소련이 군사력으로 서유럽을 유린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아니 소련이 그 동국 국가들을 다 해방시켜주고 자기네들도 민주주의 나간다 그러면 나토를 해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해체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왜? 나토라는 것은 아까 이중봉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나토라는 것은 미국이 유럽을 지배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유럽과 러시아 간의 어떤 협력, 유대 강화 이걸 막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게 나토는 세계 지배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도구인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2017년도 12월 달에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굉장히 한 수십 페이지 되는 그런 이 회의록, 대화록이 다 나왔습니다만 2017년도는 이미 우크라이나 내전이 시작된 이후고 그때만 해도 그래도 미국이 책임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말하자면 러시아가 왜 저런 서방이 보기에 크림반도 합병과 같은 공격적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그 단서가 될 수 있는 이 조약, 이 고르바초프가 들은 것, 냉전 종식 당시에 서방 지도자들이 소련에 대해서 무수하게 많이 약속했던 안전보장, 그것을 그 당시에는 거의 아무도 보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푸틴이 계속 항의하다가 2022년 1월 달에 마지막으로 미국에 대해서 요구한 게 뭐냐면 러시아의 중립화 또는 범유럽 내 집단안보구조 이런 거를 문서로 보장해달라라고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아예 대꾸도 안 했죠. 그리고 쳐들어오면 우리가 더 좋아. 우리가 경제 제재 이런 거로다가 그냥 2달 내로 무너뜨릴게. 이런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클린턴 행정부는 93년도부터 나토 확대, 나토 동진을 추진했는가? 나름대로 요인이 있습니다. 그냥 무슨 생각한 건 아니에요. 첫 번째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 같은 과거에 소련의 이 지배를 받았던 동유럽 국가들이 강력하게 나토 가입을 요구했습니다. 왜? 이 나라들은 소련한테 점령당했다고 생각하는 나라예요. 폴란드 같은 나라는 120년 이상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2차 대전 이후에 소련군이 밀고 들어와서 공산주의를 어떻게 보면 강제로 이식을 했고 폴란드, 헝가리, 체코 전부 50년대, 60년대에 반소 봉기를 일으켰다가 소련의 탱크에 무너진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섭죠. 소련이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서방이 훨씬 민주주의와 번영을 누리고 있으니까 나토에 가입하고 싶죠. 그러니까 폴란드, 헝가리, 체코에서 무지하게 세게
우리도 끼워줘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미국으로서는 좋은 명분이죠. 발트 3국 비롯해서 발트 3국은 이제 한 1차 대전 이전 200년 동안 러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1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까지 잠깐 독립했다가 2차 대전 후에 다시 러시아의 소련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도 뭐 소련이 싫죠. 어쨌든 동유럽 국가들의 강력한 가입 요구가 있었고, 또 하나는 냉전 종식 이후에 수요가 확 줄어든 이 군산복합체의 활로, 베트남 전쟁이 끝났을 때부터 군산복합체가 이제 이 무기 수요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91년 걸프 전쟁 때 그야말로 스마트 미사일 등 여러 가지 폭탄을 선보이면서 재고를 처리했고, 그때는 게다가 전쟁 비용도 사우디, 독일, 일본이 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냉전이 끝나니까 무기 수요가 없는 거예요. 미국 경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최소한 방위산업체가 한 10%가량 된다고 그러거든요. 동유럽 국가가 새로운 신흥 무기 시장으로 떠오른 거죠. 90년대 이후에 이 무기 수요가 줄어드니까 미국 방위산업체에 인수합병 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하여튼 5개로 줄어들어요. 확 다 무릎 껴가지고. 그 중에 제일 큰 회사가 록히드 마틴이라는 데예요. 세계 최대의 방위산업체입니다. 그런데 거기 CEO가 노먼 오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국방부 국방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리고 거기 나가서 미국 방위산업이 살려면 동유럽 국가라는 새로운 신흥 무기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브루스 잭슨이라는 로비스트가 있는데 이 사람은 록히드 마틴의 전략기획 담당 부사장이면서 미국 나토 확대위원회라는 로비스트 조직을 만들어요. 미국은 그런 거 잘합니다. 이라크 해방위원회 이런 거 만들라고, 이라크 침략하라고 그러고. 이 브루스 잭슨이 미국 나토 확대위원회 위원장, 록히드 마틴의 임원이면서 미국 나토 확대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열심히 상원의원, 하원의원 상대로 로비를 벌인 결과 그게 굉장히 작용을 한 겁니다. 실제로 1999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2014년까지 미국의 동유럽 무기 판매액이 한 170억 달러 됐다고 그래요. 그 뒤로 계속 늘어났죠. 특히 2022년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난 다음에 유럽에서 전부 엄청나게 사갔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노다지가 된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국내 정치적 요인이 있어요. 미국 국내 정치적 요인. 클린턴이 96년도에 재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 미드웨스트, 지금 이제 러스트 벨트라고 그러죠. 위스콘신, 미시간 이런 요 공업지대에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출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폴란드 같은 나라는 정말 러시아랑 숙적이거든요. 폴란드를 나토에 가입하는 게 중서부에 있는 폴란드 유권자를 끌어들이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폴란드 출신의 미국 전략가 브레진스키가 그렇게 권고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클린턴이 96년 10월 대선 직전에 폴란드, 헝가리, 체코를 나토에 가입시키겠다라고 발표합니다. 그래서 재선했죠. 그것 때문인지는 모릅니다만. 그리고 물론 그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아까 말한 냉전을 공동으로 끝내서 승자니까 우리 모두 승자로서 조화롭고 공정한 세계를 만들자라고 한 게 아니라 미국이 소련한테 이겼으니까 이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전 세계에 퍼뜨리겠다. 사실은 지배하겠다는 것이지만, 즉 냉전 승리에 따른 자신감과 오만으로 세계를 혼자 경영할 수 있다. 자유주의 세계 패권을 영원히 유지하겠다라는 네오콘적 발상이 미국의 폴리티컬 클래스, 정치 엘리트들을 휩쓸었고, 그 와중에 브레진스키가 1997년에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책을 내죠.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거는 유라시아입니다. 이 유라시아를 어떻게 말아먹느냐, 즉 유라시아를 분할 통치해서 미국의 세계 패권을 어떻게 계속 유지하느냐라는 나름대로의 정책 처방을 담은 게 거대한 체스판이에요. 그랜드 체스보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중요하다. 유라시아 쪽에. 유럽 쪽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중요하다. 우크라이나를 서방 쪽으로 끌어들이면 러시아는 제국이 될 수 없다. 나아가서 러시아를 서너 개의 나라로 쪼갤 수 있다. 유럽 러시아, 시베리아 러시아, 극동 러시아 이런 식으로. 이런 게 그 당시 미국의 정책 엘리트들에게 확 퍼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름대로 미국도 그럴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미국 우선주의고 미국 중심주의인 거죠. 러시아의 안보 이익 같은 것, 또 세계 평화 같은 거는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는 고려하지도 않은 것이죠. 사실 폴란드, 헝가리, 체코의 나토 가입은 1994년 1월, 그러니까 클린턴이 대통령 되고 1년 지난 뒤인데 그때 동유럽을 방문해요. 사실상 그때 결정이 됐습니다. 그때 폴란드 자유연대 노조를 이끌었던 바웬사 대통령, 그리고 체코의 지식인으로, 반체제 지식인으로 유명했던 바츠라프 하벨, 그 당시에 대통령인가 그랬을 겁니다. 이런 폴란드, 체코 이 정상들과 회담을 한 뒤에 체코, 폴란드, 헝가리의 나토 가입은 가부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다.
즉 언제 들어올 것이냐의 문제지 이미 들어오는 거는 사실상 확정이 된 거다라고 기정사실화를 해요. 그게 94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러시아에서는 이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죠. 근데 계속 이제 클린턴은 러시아와 폴란드, 헝가리, 체코 같은 동유럽 국가하고 서로 다른 얘기 계속 해나가면서 그리고 뭐 파트너십 포 피스라고 그래가지고 나토 대신 이런 거 할 거야 하면서 계속 사실상 러시아를 기만하면서 끌고 갑니다. 끌고 가다가 계속 옐친이 반발하니까 옐친이 96년 5월 달에 대선을 해요. 그때 뭐 한 자릿수였는데 뭐 미국 전문가들이 가서 엄청나게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옐친이 재선에 성공하고 그다음에 클린턴이 재선을 앞둔 그러니까 96년 5월과 11월 사이에 사실상 확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 끌면서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약속과 다른 짓을 하려다 보니까 그 살라미 전술이라고 그러죠. 야금야금 입장을 바꿔가면서 어느새 보니까 몇 년이 지나니까 그냥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실제로 그 러시아에서는 이미 93년부터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을 때부터 러시아를 제외한 나토 확대에 우려를 표명합니다. 심지어는 뭐 옐친도 야 그럼 러시아도 나토에 끼워줘 라고 했는데 뭐 옐친, 푸틴 다 그 클린턴 대통령에게 야 우리도 러시아도 나토 들어가자 했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안 끼워집니다. 왜? 러시아는 미국과 대등한 군사력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자, 93년에 이미 옐친이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과 영국, 프랑스, 독일 총리에게 친서를 보냅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나토 확대가 러시아의 배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유럽의 안보를 저해하는 것이다. 안보란 하나이며 분할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리고 94년 말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그 우크라이나 핵무기 철폐를 위한 그 부다페스트 의정서도 체결이 되고 그다음에 CSC 유럽 안보협력 회의를 유럽 안보협력 기구 OSCE로 만드는 여러 서방 국가들의 정상회담이 열려요. 이 자리에서 옐친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에게 대놓고 공격을 합니다. 러시아를 배제한 나토 확대는 불신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이것은 탈냉전 이후의 유럽을 차가운 평화, 콜드 피스, 그러니까 냉전의 콜드 워에서 탈냉전의 콜드 피스로 몰아넣을 것이다 라고 대놓고 들이받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뉴욕타임즈의 톱기사로 나가요. 뭐 굉장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옐친 입장에서는 세게 한번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 빼놓고 나토 확대하는 거는 이 러시아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다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옐친이 또 한마디 뭐 하냐면 야 어떻게 한 나라가 미국이 모든 세상만사 모든 거를 자정한단 말인가. 이런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미국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1993년 10월 그때 옐친의 의회 포격이 있었던 그때죠. 모스크바 미국 대사관의 참사관, 그러니까 정치 관련 참사관 제임스 콜린스라는 사람이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에게 보고전문을 보내는데 러시아는 나토 확대에 대해서 아주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거의 모든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다. 그리고 러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나토 동지는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봉쇄 정책, 그러니까 2차 대전 후에 봉쇄 정책이 다시 시작되는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봉쇄 정책으로 보고 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를 제외한 나토 확대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95년도 되면 사실상 거의 뭐 이제 기정사실화가 됐고 이제 결행만 안 옮겼을 뿐인데, 그때 이제 95년도에 미국의 전직 관리 20명이 이제 그 클린턴 행정부에 대해서 경고 서한을 보냅니다. 나토 확대는 러시아를 고립포위 예속시키려는 시도로 보일 것이다. 러시아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96년도에 클린턴이 헝가리, 폴란드, 체코에 나토 가입 방침을 발표했고 97년도에 이제 미국 상원에서 그거를 이제 이건 비준을 해야 돼요. 그런 막 미국 의회에서 논쟁이 있을 때 97년도 맥나마라 국방장관, 스탠스필드 터너 전 CIA 국장 등 이른바 미국의 전직 고위 외교관리들 50명이 또 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나토 확대는 역사적 규모의 정책 실패가 될 것이다. 러시아의 모든 정파가 나토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나토 확대는 유럽의 새로운 분단, 냉전 시기의 동서분단이 아니라 유럽의 새로운 분단을 초래할 것이고 나토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다. 나토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러시아죠. 러시아가 반드시 반발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봉쇄 정책을 위반했던, 그래서 냉전 시대의 현인, 와이즈맨이라고 불리는 조지 캐난도 경고합니다. 97년 2월 15일 날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칼럼에서 나토 확대는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가장 치명적 정책 실패가 될 것이다. 자, 냉전이 끝나서 지구촌의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는데 왜 또 편을 갈려서 싸우려 하는가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이제 98년 5월 달에 뉴욕타임즈의 논설위원인 토마스 프리드먼이 조지 캐난한테 또 한번 물어요. 이 나토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니까 조지 캐난의 대답은 나토 확대는 새로운 냉전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새로운 냉전 2014년 2월 달에 시작되죠. 우크라이나 내전으로. 이미 10년 이상 계속된 겁니다. 잭 매틀록이라는 외교관이 있어요. 1987년부터 91년까지 러시아 대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냉전 종식과 이 소련 해체 전 과정을 다 본 사람이에요. 가장 미소 관계가 좋았을 때 본 사람인데 이분이 97년 나토 확대와 관련된 상원 외교위원회에 나와서 증언을 합니다. 나토 확대는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가장 커다란 전략적 실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좀 알만한 사람들은 다 반대한 거예요. 물론 이게 대세는 아니죠. 비판적인 사람 일부의 목소리니까. 중요한 거는 당시에 국방장관이었던 윌리엄 페리, 이 사람도 반대합니다. 현직 관리들 반대합니다. 이 페리라는 사람은 2000년도에 이 대북 조정관으로 북한에 갔다 와서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보자라고 해서 이른바 페리 프로세스라고 그래서 뭐 올브라이트 장관이 평양에 가고 조명록 차수가 백악관을 방문하고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을 가려고까지 했던 것까지 만든 아주 그 유능한 외교관이기도 하고 특히 이 사람은 핵무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진짜 걱정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그 현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94년, 원래는 기술자 출신인데 94년부터 97년까지 국방장관을 했는데 결국은 이 나토 동진을 보고 국방장관 사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국가안보회의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거는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뭐 앤서니 레이크 백악관 안보보좌관 뭐 그다음에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 다 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분위기에 대해서 야, 러시아가 지금 나토 확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고 무지하게 우려하고 있는 거를 아는데 근데 뭐 러시아가 불만을 품으면 뭐 대수야? 삼류 국가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냥 우리가 찍어 누르면 그만이지. 이게 당시 미국 관리들의 일반적 태도였다고 합니다. 즉 미국 일방주의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페리크스 내가 그때도 반대를 했을 걸.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 양반이 국방장관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또 그때 좀 더 반대를 했을 거라면서 솔직하게 말합니다. 냉전 종식 이후에 미국 러시아 관계가 악화된 거는 미국에 있다. 미국 잘못이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핵무기로 미국을 절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즉 인류를 절멸시킬 수 있는 나라가 미국과 러시아인데 러시아의 안보 이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존중해줘야 된다. 이것은 쿠바 미사일 위기의 교훈이기도 하다. 즉 케네디가 그때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얻은 교훈은 뭐냐면 핵 강국인 미국과 양강대국인 러시아를 굴복이냐 아니면 전쟁이냐라는 진짜 그 피하고 싶은 그런 양자택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인류의 절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 나라의 안보 이익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페리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저렇게 궁지로 몰아넣으면 분명히 탈이 난다라고 해서 현직 국방장관이 그만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던 거죠. 당시 이 네오콘을 비롯한 미국 관리들은 야, 러시아가 뭐 대단해. 러시아는 말이야 핵무기 가진 주유소야.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핵무기 가진 주유소. 핵무기는 있지만 산업이라고는 별 볼 일 없고 그냥 에너지만 좀 있어. 석유 가스만 있어. 그래서 핵무기 가진 주유소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이게 존 맥케인이라고 2008년도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의 말인데 이게 미국 정치 엘리트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그래요. 미국 일방주의, 그런 미국 우선주의죠. 그렇게 해서 결국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동유럽의 요구, 뭐 군산 복합체의 뭐 시장 확대 요구, 클린턴의 국내 정치적 목적 그런 것도 있었지만 결국은 미국이 세계를 제패했다, 정복했다. 그리고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뭐 인권, 민주주의, 자유 이런 것들이 유일한 보편적 가치다. 이거 안 따르는 국가들은 나쁜 놈이다. 미국이 군사력으로 징벌해도 된다. 이런 생각들이 엄청나게 이 미국 엘리트
포인트들을 잡으면서 일방적으로 계속 넓혀간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가면서 러시아가 반발을 시작했고 그 반발이 2008년에 시작돼서 2014년대는 우크라이나 내전이 됐고 2020년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1999년도에 원래는 그 당시에 헝가리, 폴란드, 체코 외에 발트 3국 아까 말씀드린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도 넣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너무 좀 세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2004년도에 가입시킵니다. 확정은 2002년도예요. 2002년도에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발트 3국 7개 나라가 들어가요. 2002년도 이때가 언제입니까? 9.11 이후로 미국의 기세가 등등할 때죠. 그때 7개 나라를 확 집어넣은 겁니다. 그때까지도 이제 러시아는 반발을 못하죠. 근데 이렇게 해서 99년도에 폴란드, 헝가리, 체코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이해에 또 하나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그것은 뭐냐면 구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에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이런 나라는 이미 떨어져 나갔고 세르비아하고 마케도니아만 유고공화국일 때 코소보라는 그 알바니아 지역을 거기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그 세르비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1999년 3월 달에 3월 23일인가 그런데 나토가 유엔의 승인 없이 세르비아 수도인 베오그라드를 78일 동안 공습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밀로세비치 정권을 무너뜨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미국이나 서방의 안보를 저해하지도 않았는데 그 코소보 지역에 있는 알바니아인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유엔의 승인도 없이 타국을 공격한 거예요. 국제법을 위반한 겁니다. 이것은 2003년도 이라크 침공의 전주곡이에요. 그런데 세르비아는 러시아와 같은 슬라브족이고 형제 국가예요. 그것을 보고 그 당시에 프리마코프 총리가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려고 비행기 타고 떠나다가 베오그라드 폭격 소식을 듣고 돌립니다. 비행기를 돌립니다. 그리고 이거 안 되겠다. 미국이 이제 유엔도 무시하는구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무력 침공하는구나 해서 이게 이제 그 R2P라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인권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국가 주권과 주민들의 인권이 부딪히면 원래는 국가 주권이 우선입니다. 내정 가서 안 하는 건데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타국을 침략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나중에는 코소보를 독립을 시켜버립니다. 독립국가를 만들어버려요. 2008년도에 약 9년이 지나서. 러시아, 중국은 코소보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것의 어떤 근거이기도 해요. 야, 너희도 코소보 나라 했잖아.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었고 중요한 것은 1999년 3월 달에 유엔의 승인 없는 나토의 세르비아 공습을 보면서 이제 완전히 러시아가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서방은 러시아의 안보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구나. 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0년부터 핵무기 현대화에 돌입하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여러 가지 신무기들이 개발이 시작됐고 또 하나는 핵전쟁 교리가 바뀝니다. 러시아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면 전술 핵무기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1999년을 고비로 해서 러시아와 미국은 잠재적 대결 상태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에 푸틴이 되면서 9.11 사태가 나면서 미국이 ABM 조약의 탈퇴. 이로써 러시아는 또 한 번 전략적으로 열세에 빠져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러시아는 이제 대놓고 반발은 못 하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이 갈등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 때는. 그래서 오늘은 그 클린턴 행정부 때, 부시 행정부 때 서방이 소련에 대해 약속했던 안전보장 약속이 클린턴 행정부 때 이러저러한 이유로 파기됐고 그것이 이후 계속 나토 확대로 이어지면서 러시아와 미국 간의 안보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 커져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푸틴이 집권을 하고 9.11 테러를 이후에 미국이 ABM 조약을 탈퇴하고 또 2004년도에 우크라이나에서 이른바 색깔 혁명을 일으켜서 서방 지도자를 앉히고 그 과정에 대해서 2000년부터 2008년도까지 어떤 갈등 국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